이번 시간에 현재 시장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시장이 지금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시장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금주 관심은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일 것 같아요. 네, 10월 13일 날 발표가 되는데 미국 임금 상승 압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월 실업률이 3.5%, 30년 내 최저치를 지금 9월 실업률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 정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네. 11월에는요. 네. 그래서 물론 미국 근원 물가에 선행하는 각종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11월 FOMC 회의 전에 이제 미국 물가 목표가 2%였는데 그 2%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지난주 미국 9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견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서 고물가가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연준의 긴축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장은.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발표가 많잖아요. 네. 이슈도 많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물가가 좀 낮아지려면은 필요한 시간 네. 어느 정도 좀 필요할까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확인이 3개월에서 되고 6개월 있는데요. 정도요? 네. 예. 일단은 물가 상승 압력이 시간이 갈수록 둔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미국 근원 물가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지표들이 향후 네.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둔화될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하위 지표인 투입 물가와 서비스 물가 PMI 투입 지수 같은 경우에 모두 향후 3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 미국 근원 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연준이 집계하는 공급망 압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급망 압력이 완화되는 속도를 감안을 할 때는 미국 물가 상승 압력이 2023년 1분기까지 좀 가파르게 좀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DB 스캔 방식이라고 머신러닝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미국 CPI 지표를 좀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데이터들이 저렇게 파란색 군집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군집을 형성한 데이터들은 다시 저 빨간색 레벨대로 내려가기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미국 물가 지수는 지금 빠르게 11월까지 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레벨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요. 이 크레디트 스위스 여기 유동성 위기도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수록 침체와 금융시장 위험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군다나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의 위험이 좀 불거지고 좀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소식들이 연일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위험을 살펴볼 수 있는 지수가 이제 미국에는 존재하는데 미국 재무부 US 트레저리에서는 OFR을 통해서 금융 스트레스를 파악을 하고는 합니다. 이 OFR이라는 지수가 Office of Financial Research라는 지수인데요.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기준선인 0선을 넘어서 좀 상승 중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아직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위험마저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융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지표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점이 이제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거고 신용 위험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가장 주범, 네, 그리고 이슈는 이제 변동성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이게 떨어질까요? 네,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네.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9월 주요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험악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네. 펀더멘털이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하락세는 진정될 시점에 좀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S&P 500은 지난 9월 동안 10% 하락했습니다. 2016년 이후 지난 5년에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S&P 500이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 떨어졌을 때 이번까지 한 5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19 타격이 나타났던 국면을 제외한다면은 10% 하락 다음 해의 주가는 다음 월의 주가는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급락 이후에 연속적인 반등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9월 한 달 동안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2016년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한 것은 이제 5번 정도의 마찬가지로 S&P 500과 마찬가지로 5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10% 이상 하락한 이후 코스피는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아직 추세적인 주식시장 회복을 논하기는 좀 힘들지만 적어도 오늘 10월에는 9월만큼의 하락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9월만큼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10월은 9월에 겪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나. 9월보다는 더 심할 수는 없다. 네.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희망이 생기네요. 네. 자, 현 시장 상황과 함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